퇴근길 횡단보도 앞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달려가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4년 전 이혼하면서 헤어진 시어머니였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의 핸드폰을 열었는데 문자 임시 저장함에 보내지 못한 문자가 100개도 넘게 있었어요. 전부 저한테 보내려다 보내지 못한 문자였습니다. 보고 싶다. 우리 딸.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무너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부모 없이 자란 한 여자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큰 행운이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그 단어가 그녀에게는 평생 동안 손에 닿지 않는 신기루 같은 것이었죠. 7살 겨울, 은주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버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은주의 머리를 빗겨주며 유치원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작은 원룸이었지만 세 식구에게는 그곳이 온 세상이었습니다. 은주야, 오늘 유치원에서 뭐 배워? 엄마, 오늘 그림 그리는 날이야. 나 우리 가족 그릴 거야. 그래? 엄마 예쁘게 그려야 해. 아빠도 그려줄게. 아빠는 키 크게 그릴 거야. 평범한 아침 대화였어요. 은주는 그것이 부모님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외할머니가 유치원으로 은주를 데리러 왔어요. 평소 같으면 엄마가 올 시간이었죠. 외할머니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어린 은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현장에서 돌아가셨죠. 은주는 장례식장에서조차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엄마 아빠가 왜 저 사진 속에만 있는지, 왜 자신을 안아주지 않는지 알 수 없어서 울기만 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은주를 거두었어요. 홀로 사시던 외할머니에게 어린 손녀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죠.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밤늦게까지 삭바느질을 하면서 은주를 키웠습니다. 할머니, 나 엄마 보고 싶어. 어린 은주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외할머니는 은주를 꼭 안아주셨어요. 은주야, 엄마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은주 지켜보고 계셔. 할머니가 엄마 아빠 대신 은주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고 더 서럽기도 했습니다. 은주는 어린 마음에도 알았어요. 할머니가 자신 때문에 얼마나 힘드신지. 그래서 일찍 철이 들었죠. 남들보다 먼저 집안일을 배웠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일을 도왔습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집으로 뛰어갔어요. 할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였죠. 중학교 때 친구들이 엄마 아빠 얘기를 하면 은주는 슬며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부러워서가 아니었어요. 아니, 솔직히 부러웠죠. 하지만 그 부러움을 티내면 할머니가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 은주의 세상이 또 한 번 무너졌어요. 외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평소 당뇨가 있으셨는데 합병증이 온 거였죠. 병원에 입원한 지 보름 만에 외할머니는 눈을 감으셨어요. 은주야, 할머니가 미안해. 더 오래 못 있어줘서. 임종 직전 외할머니가 은주의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있는 힘껏 붙잡았지만 외할머니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장례를 치른 후 은주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척이라곤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뿐이었고 그들은 은주에게 관심이 없었죠. 법적으로는 어른이었지만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아이에 불과했어요. 그래도 은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 없었죠.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키워주셨는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할머니께 면목이 없었어요. 장학금을 받아 전문대에 진학했습니다. 낮에는 학교, 밤에는 편의점 알바, 졸업 후에는 작은 회사 경리로 취직했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혼자 먹고 살기엔 충분했어요. 좁은 원룸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은주는 그 외로움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25이 되던 해봄, 회사 선배가 은주에게 소개팅을 주선했어요. 은주야, 너 소개팅 한번 해볼래? 내 남편 회사 동료인데 괜찮은 사람이야. 저요? 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만나기만 해봐.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면 되잖아. 은주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연애 경험도 없었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선배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나가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는 회사 근처 카페였습니다. 은주는 일부러 수수한 옷을 입고 갔어요. 기대하지 않으려고, 실망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보는 순간 은주의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태호, 건설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도 별로 없었죠.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수다스럽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보다 이 사람의 조용함이 좋았습니다.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저도요. 대화는 그게 전부였어요. 둘 다 말이 없어서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죠. 헤어질 때 태호가 말했어요. 저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말을 너무 못해서 다음에는 좀 더 얘기하고 싶어서요. 은주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만남이 거듭될수록 태호라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수는 적지만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 거창한 말보다 작은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죠. 은주가 감기에 걸렸다고 했더니 다음 날 생강차와 약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국에서 뭐가 좋은지 몰라서 다 사왔어요. 비닐봉지 안에는 온갖 종류의 감기약이 들어있었어요. 은주는 그 어설픈 배려가 좋았습니다. 1년을 만났죠. 태호가 청혼했어요. 은주 씨,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화려한 프러포즈는 아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고 반지를 든 깜짝 이벤트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같이 저녁을 먹다가 태호가 뜬금없이 그 말을 꺼냈죠. 저 말주변도 없고 번듯한 것도 없어요. 근데 은주 씨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평생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번듯한 것 없다는 말이 오히려 와닿았어요. 자신도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저도요. 저도 오빠랑 같이 있으면 편해요. 그렇게 은주는 약혼녀가 되었죠. 문제는 시댁 인사였습니다. 은주는 걱정이 앞섰어요. 부모도 없고 변변한 친척 하나 없는 자신을 시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따지나 싶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죠. 첫 시댁 방문 날, 은주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는지 몰라요. 너무 화려하면 건방져 보일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았죠. 괜찮아요. 우리 엄마 좋은 분이에요. 태호가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시댁은 외곽의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텃밭이 있었고 빨래가 널려 있었죠. 소박하지만 정갈한 집이었어요. 현관문 앞에 서는 순간 은주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태호가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문이 먼저 열렸어요. 왔어? 시어머니 순자 여사가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파마 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은주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허리 펴. 순자 여사가 은주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고는 은주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이렇게 예쁜 애가 우리 태호를 좋다고 하다니. 태호 복이 터졌네. 복이 터졌어. 뜻밖의 반응이었어요. 은주는 어찌할 줄 몰라 우물쭈물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는 무슨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서 들어와 밖에 춥다. 순자 여사가 은주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거칠지만 부드러운 손이었죠. 분식집을 오래 하셔서 그런 거라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거실에는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불고기, 잡채, 전, 나물, 명절에나 볼 법한 상차림이었죠.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뭘 이렇게까지야? 우리 며느리감 처음 오는데 대접을 해야지. 며느리감. 그 단어가 은주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미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았어요. 식사 내내 순자 여사는 은주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셨습니다. 은주가 사양해도 소용없었죠. 많이 먹어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말랐어? 우리 태호가 밥을 안 사줘? 아니에요. 제가 원래 소식이라. 소식은 무슨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 자, 이것도 먹어봐. 내가 직접 담근 깍두기야. 은주는 어느 순간 긴장이 풀려 있었어요. 순자 여사의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일부러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이런 분이구나 싶었죠. 저녁을 먹고 나서 태호가 아버지와 얘기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설거지를 돕겠다고 했지만 순자 여사가 손사래를 쳤어요. 됐어. 손님이 무슨 설거지야. 그래도 제가 도와드려야죠. 가만히 앉아 있기가 민망해요. 민망하긴 앉아 있어. 오늘은 그냥 편하게 있어. 신랑이 끝에 은주는 순자 여사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순자 여사가 과일을 깎아 은주 앞에 놓았어요. 은주야, 네, 어머니. 태호한테 다 들었어. 부모님 일찍 여의고 고생 많이 했다며? 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걱정했던 순간이었죠. 내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외할머니께서 잘 키워주셨어요. 근데 할머니도 돌아가셨다며? 네,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부모도 없고 할머니도 없다는 사실이 새삼 부끄럽게 느껴졌죠. 그때 순자 여사가 은주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은주야, 고개 들어봐. 은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순자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혼자 얼마나 외로웠어. 얼마나 힘들었어. 어머니. 앞으로는 내가 내 엄마 해줄게.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간 뭐라고 하신 건지 제대로 들은 건지 헷갈렸어요. 나도 딸이 없어서 늘 서운했거든. 아들만 둘이라 여자끼리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 근데 내가 와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머니, 저 같은 사람을. 무슨 소리야. 우리 태호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나도 널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어. 얼굴에 고생한 티가 나는데 그래도 눈이 맑더라. 속이 깊은 아이구나 싶었어. 은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그것도 시어머니가 될 분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우리 딸? 우리 딸. 그 단어에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주는 순자 여사의 손을 꼭 쥐고 울었어요. 순자 여사도 은주의 등을 쓸어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마.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우리 예쁜 딸. 그날 밤, 은주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벅차서 그랬죠. 세상에 자기 편이 생겼다는 사실이,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은주는 그날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꺼낸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죠. 오늘 처음으로 엄마가 생겼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은주 쪽 하객은 회사 동료 몇 명이 전부였지만 순자 여사는 그 점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혼식 전날 밤 은주에게 손편지를 전해주셨죠. 은주야, 내일부터 넌 내 딸이다. 시집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친정 왔다고 생각해라.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자. 사랑한다. 우리 딸. 은주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밤새 울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순자 여사의 애정은 한결같았어요. 아니, 더 깊어졌죠. 명절마다 며느리가 무슨 일이야, 앉아있어 라며 부엌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은주가 감기라도 걸리면 직접 삼계탕을 끓여오셨어요. 결혼 2년 차에 은주는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유산이 됐죠. 하필이면 태호가 지방 파견을 나가 있을 때였어요. 은주는 혼자 병원에서 처치를 받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였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순자 여사가 찾아오셨습니다. 손에 짐 보따리를 들고요. 은주야, 왜 말 안 했어? 어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가 다 알지. 태호한테 전화 왔더라. 당신 목소리가 이상했다고. 순자 여사는 한 달간 은주 곁에서 지내셨어요. 매일 아침 죽을 끓여주고 은주가 울면 말없이 안아주셨죠. 밤에는 은주의 손을 잡고 주무셨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또 생기면 돼. 지금은 내 몸이 중요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몸 관리를 못해서.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 순자 여사는 은주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어요. 나도 태호 낳기 전에 한번 그랬어. 그때 시어머니한테 구박 엄청 받았지. 그래서 내 며느리한테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 어머니, 넌 내 딸이잖아. 딸이 힘든데 엄마가 같이 아파야지. 그 한 달간 은주는 순자 여사를 친정 엄마처럼 느꼈습니다. 아니, 친정 엄마가 계셨어도 이 정도까지 해주셨을까 싶을 정도였죠. 유산 후 1년이 지나 은주는 다시 임신했어요. 이번에는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딸이었죠. 수빈이라는 이름은 순자 여사가 지어주셨어요. 수빈이, 빼어날 수의 빛날 빈. 빛나는 아이가 되라는 뜻이야. 수빈이가 태어나던 날, 순자 여사는 은주보다 먼저 병원에 도착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 한 달을 꼬박 함께 해주셨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도 연세가 있으신데. 내 새끼 출산했는데 엄마가 안 하면 누가 해? 가만히 누워 있어. 은주는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렀고 순자 여사는 은주를 우리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남들이 보면 친모녀 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18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한 신혼살림이 어느새 제법 넓은 집으로 옮겨졌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내 식구가 지내기엔 충분했습니다. 태호는 성실하게 일해서 현장 소장까지 올랐고 은주는 살림과 격리 일을 병행했죠. 수빈이는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순자 여사는 따로 사셨지만 주말마다 찾아오셨습니다. 올 때마다 손에는 반찬통이 한 보따리씩 들려 있었죠. 은주는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다고. 부모를 잃고 혼자 살던 그 시절,
앞으로도 평생 혼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남편이 있고 딸이 있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해 가을,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던 은주에게 태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여보, 나 급하게 나가봐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이야? 밥 다 됐는데 형한테 전화 왔어. 무슨 일인지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태호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은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형제 사이의 일이니까. 그때는 그게 가족의 예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밤, 태호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은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은주는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형의 사업자금 2억 원에 연대보증을 섰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형이 그 빚을 남긴 채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날 은주가 느낀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배신감이었습니다. 은주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호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어요. 태호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였죠.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건 은주의 성격에 맞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문자 알림 소리가 유독 신경 쓰였어요.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은 형이었습니다. 태호야, 진짜 미안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꼭 갚을게. 은주는 그 문자를 보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뭘 갚는다는 건지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꼈죠. 뭔가 잘못됐다는 거려. 여보, 이게 무슨 얘기야? 샤워를 마치고 나온 태호에게 은주는 휴대전화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형이 뭘 갚는다는 거야?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태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뭔데? 도대체 뭔데 그래? 태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은주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전, 태호의 형 태식이 찾아왔어요.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연대보증이 필요하다고 했죠. 금액은 2억 원. 형은 3개월만 버티면 된다고 했습니다. 큰 거래가 성사되면 바로 갚을 수 있다고요. 태호는 망설였어요. 2억은 작은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형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챙겨주던 형.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두 아들을 키우실 때 형은 동생을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했어요. 그 빚이 늘 마음에 걸렸죠. 게다가 어머니도 부탁하셨습니다. 형 사업이 잘 되면 온 가족이 편해진다고. 이번 한 번만 도와주라고요. 태호는 결국 도장을 찍었어요. 그게 벌써 한 달 전 일이야?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미안해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형이 곧 갚는다고 해서 괜히 걱정시키기 싫었어. 괜히. 2억인데. 그게 괜히야? 형이 갚으면 아무 일도 아닌 거잖아. 그래서 지금 형이 갚는다고 해? 이 문자 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잖아. 이게 갚는다는 사람 말이야?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무서운 건지, 온갖 감정이 뒤섞여서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우리 돈이잖아. 우리 가족 일이잖아. 나는 가족 아니야? 그게 아니라 18년을 같이 살았어. 근데 2억짜리 보증을 서면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해. 그게 말이 돼?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화를 내고 싶었지만 남편이 우는 걸 본 건 결혼하고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등을 맞대고 누웠지만 둘 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은주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괜찮을 거야. 형이 갚으면 되는 거잖아.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은주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2주 후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태호의 형이 사라졌어요. 연락이 두절됐죠.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집에 찾아가 봤지만 이미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형수도 함께 사라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대보증인인 태호에게 2억 원을 상환하라는 통보였어요. 은주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태호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우편물 한 장이 들려 있었죠.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태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은주야, 형이 사라졌어. 뭐, 도망갔어. 빚 남기고. 은주는 내용 증명을 받아 읽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2억 원, 상환, 보증인이라는 단어들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이거 우리가 갚아야 한다는 거야? 연대보증이니까. 말이 돼. 형이 빌린 돈을 왜 우리가 갚아? 나도 알아. 근데 법적으로는. 은주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2억 원. 그 돈이 어느 정도인지 은주는 너무나 잘 알았죠. 18년 동안 아끼고 모아서 겨우 마련한 이 집 전세금이 3억이었습니다. 그 외에 예금이라고는 수빈이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3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어떻게 해, 어떻게. 여보, 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2억, 이자, 상환 기한.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죠. 새벽이 되어서야 은주는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어제의 악몽은 현실이었고 그 현실에서 깨어날 방법은 없었죠. 그 후로 은준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으려고 노력했죠. 은주는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남편 출근을 챙기고 저녁에는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죠. 하지만 식탁에 앉아도 대화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수빈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태호가 현장에서 생긴 에피소드를 들려주곤 했는데 이제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은주는 태호를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답답했죠. 왜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했는지,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보, 밥 먹어. 반찬 더 줄까? 됐어. 대화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전에는 별것 아닌 이야기로도 밤새 수다를 떨었는데 이제는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태호도 마찬가지였죠. 죄책감 때문인지 은주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출근할 때 다녀올게라는 말도 퇴근해서 왔어라는 말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수빈이는 그런 부모님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예민한 나이였으니까요. 엄마, 아빠랑 싸웠어? 아니, 왜? 요즘 둘이 말을 안 하잖아. 분위기가 이상해. 아니야. 아빠 요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은주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수빈이의 눈빛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죠. 은행에서 독촉장이 왔습니다.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태호는 현장 일을 2배로 뛰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죠. 2억 원의 이자만 해도 월급의 절반이 넘었으니까요. 결국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집을 빼기로 했어요. 18년 동안 살던 집이었습니다.
수빈이가 태어나서 첫걸음을 뗀 집, 가족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집, 그 집을 떠나야 했죠. 이삿짐을 쌀 때 은주는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수빈이 어렸을 때 키를 재며 그어놓은 연필 자국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엄마, 왜 울어? 아니야. 먼지가 눈에 들어가서. 엄마, 수빈이가 은주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느새 엄마 키만큼 자란 딸이 오히려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은주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억지로 눈물을 삼켰죠. 새로 이사 간 곳은 외곽의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고 여름에는 습하고 겨울에는 추운 집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전세금을 빼서 빚 일부를 갚고 나니 남은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은 거기뿐이었으니까요. 첫날 밤, 은주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집 천장은 높았는데 여기는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 같았죠. 미안해, 은주야. 옆에 누운 태호가 말했습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괜찮아라고 하기엔 괜찮지 않았고, 내 잘못이야라고 하기엔 그것도 아닌 것 같았죠. 그저 침묵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그해 겨울, 수빈이가 대학 수시에 합격했어요. 보통이라면 온 가족이 기뻐했을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등록금 때문이었죠. 수빈이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뒀던 3천만 원은 이미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남은 건 없었어요. 은주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봤지만 답이 없었죠. 엄마, 나 휴학할까? 어느 날 저녁, 수빈이가 말했습니다. 은주는 젓가락을 놓았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등록금 때문에 엄마 아빠 걱정하는 거 다 알아? 나 1년 휴학하고 알바해서 모을게. 그러면 되잖아. 수빈아, 그건. 괜찮아. 엄마 요즘 휴학하는 애들 많아. 취업 준비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난 알바하면서 스펙 쌓는 거지 뭐. 수빈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애써 짓는 웃음이라는 걸 은주는 알았습니다. 딸의 꿈을 미루게 만든 게 자기 때문인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은주는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수건으로 입을 막고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수빈이가 뭘 잘못했길래, 태호를 원망하고 싶었어요. 형을 원망하고 싶었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죠.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답은 보이지 않았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니 거실에 태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와 눈이 마주쳤어요. 울었어? 아니, 눈이 부었는데 세수하다가 비누가 들어갔어. 태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은주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죠. 그날부터 은주는 태호와 다른 방을 썼습니다. 수빈이에게는 거실에서 자는 게 편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게 힘들어서였어요.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숨이 막혔죠. 옆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났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을까? 왜 혼자 결정했을까? 그 생각을 떨쳐내려 해도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빚은 조금씩 줄었지만 부부 사이의 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순자 여사가 찾아오셨어요. 손에는 여느 때처럼 반찬 보따리가 들려 있었죠. 은주야, 얼굴이 왜 이래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 네, 엄마 잘 먹고 있어요. 거짓말 살이 이렇게 빠졌는데 우리 딸 얼굴이 반쪽이 됐네. 순자 여사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 손에 기대어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했어요. 은주야, 엄마가 다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태호한테 보증 서라고 했어. 형 사업 잘 되면 다 같이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순자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믿은 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잘못이 없다고 하기엔 은주의 마음속에 쌓인 게 너무 많았죠. 은주야, 태호 미워하지 마라. 그 애도 형을 믿은 거야, 순수하게. 알아요. 엄마 미워하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은주는 태호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사랑하고 있는지는 자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순자 여사가 돌아가신 후 은주는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두고 간 반찬통을 바라보면서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은주는 설거지를 하다가 태호를 돌아봤습니다. 그게 뭐야? 은주야, 얘기 좀 하자. 태호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은주는 설거지를 멈추고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호가 내민 서류는 이혼 서류였어요. 이게 뭐야?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나 때문에 당신이랑 수빈이가 너무 힘들잖아. 이러다 다 망가질 것 같아. 그래서 이혼하자고. 빚은 다 내 명이야. 이혼하면 당신한테는 안 가. 당신이랑 수빈이라도 빠져나와야지. 무슨 소리야? 나보고 도망치라고? 도망이 아니라 새 출발이야. 당신은 잘못한 거 없잖아. 은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호의 말이 이해는 됐어요. 법적으로 이혼하면 빚은 태호 혼자 지게 되니까요. 은주와 수빈이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게 정답일까요? 나보고 당신 버리고 가라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야, 지키는 거야. 당신이랑 수빈이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지키는 거야? 가족이 흩어지는 게? 태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은주야, 솔직히 말해봐. 나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행복하냐는 질문에 응이라고 말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었죠. 6개월 동안 우리 제대로 대화한 적 있어. 눈 마주친 적 있어. 웃은 적 있어? 그건 없잖아. 나도 알아,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 당신 잘못이 아니라니까. 알아, 내 잘못 아닌 거. 하지만 내가 보증 안 섰으면 이렇게 안 됐잖아. 그건 사실이잖아.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호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시간 좀 줘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죠. 이혼.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결혼할 때는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렇게 허무하게 깨질 줄이야. 하지만 은주도 알았어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서로 미워하지 않으면서 함께 있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죠.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여보, 나도 할 말이 있어. 뭔데? 이혼하자. 태호의 눈이 커졌어요. 자기가 먼저 꺼낸 말이었으면서도 막상 은주가 받아들이니까 당황하는 것 같았죠. 근데 당신 때문이 아니야. 나도 생각해 봤어. 은주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같이 있으면 우리 정말 서로 미워하게 될 것 같아. 아직은 아닌데 계속 이러면 그렇게 될 것 같아. 그건 싫어. 은주야, 잠깐 떨어져 있자. 당신은 당신 일 정리하고 나는 나대로 자리 잡고 그러다 다 해결되면 그때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자니 그게 무슨. 약속해, 빚 다 갚으면 나한테 연락해. 그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은주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죠. 태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서로 미워서 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였죠. 그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은주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보고 누웠어요. 손을 잡고
말없이 천장을 바라봤죠. 내일이면 헤어질 사람의 손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숙려 기간을 거쳐 최종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18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죠. 법원 앞에서 헤어지던 날 순자 여사가 찾아오셨어요. 은주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엄마, 은주야, 미워하지 마라. 태호 탓하지 마라. 순자 여사가 은주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주름진 손에서 미세하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알아요. 엄마 미워 안 해요. 진짜예요.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내가 고생하는 게 다 엄마 때문이야.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라. 넌 이혼해도 내 딸이야. 영원히. 그 말에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와락 어머니를 안았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세게 안았죠. 엄마, 건강하세요. 밥 잘 챙겨 드시고 아프지 마세요. 그래, 우리 딸도 건강해야 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서 있었습니다. 법원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헤어질 때 순자 여사가 말했죠. 은주야, 연락하마. 네, 엄마.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은주는 그때까지만 해도 연락이 정말 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은주는 수빈이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친정이라고 할 곳이 없었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외할머니도 돌아가셨으니까요. 의지할 곳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니, 무너질 수 없었죠. 딸이 있었으니까요.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 창문이 작아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지만 둘이 지내기엔 충분했어요. 은주는 그 좁은 방에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혼자 힘으로 중소기업 경리로 취직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었죠. 주말에는 카페 알바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밤늦게 퇴근해서 쓰러지듯 잠드는 생활이 이어졌어요. 수빈이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휴학 중이었지만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등록금을 모았죠. 밤 10시에 퇴근해서 들어오면 새벽까지 인강을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은주는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20살도 안 된 애가 이렇게 고생하다니.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수빈이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알았습니다. 딸이 괜찮지 않다는 걸. 친구들은 다 대학 가서 캠퍼스 생활을 즐기는데 자기만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으니까요. 부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수빈이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주를 위로했어요. 엄마, 우리 1년만 버티자. 그러면 나 복학하고 엄마도 좀 쉴 수 있어. 그 말에 은주는 울컥했습니다.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딸인데 오히려 딸이 엄마를 다독이고 있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수빈이는 약속대로 복학했어요. 은주도 조금씩 자리를 잡았죠. 여전히 빠듯했지만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생활이 더 안정됐어요. 수빈이는 학교와 알바를 병행하면서도 학점을 잘 받았습니다. 은주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월급이 조금 올랐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안정이 찾아오니까 오히려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면 지난 일들이 떠올랐죠. 태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빚은 얼마나 갚았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닐까? 궁금했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연락하면 또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겨우 잡은 마음의 평화가 한 통의 전화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생각도 났어요. 오히려 태호보다
어머니 생각이 더 자주 났습니다. 유산했을 때 한 달간 곁에서 죽을 끓여주시던 손길. 수빈이가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 내내 함께해 주시던 모습. 넌 영원히 내 딸이야 라고 하시던 따뜻한 목소리. 법원 앞에서 헤어지던 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은주야, 연락하마.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해 주실 거라고. 그러면 그때 찾아뵙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기다렸어요.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혹시 부재 중 전화가 있나? 혹시 문자가 왔나? 하지만 어머니 이름은 뜨지 않았어요. 바쁘신가 보다. 나중에 연락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원히 딸이라고 해놓고 연락 한 번 없으시네. 물론 자기도 연락을 안 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 생각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먼저 손 내밀어 주시길 바랐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은 없었어요. 서운함은 점점 무뎌졌습니다. 대신 죄책감이 올라왔어요. 이혼 전에 어머니께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미안하다는 말로 뭐가 해결돼요? 그 말을 하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평생 친엄마처럼 대해주신 분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할수록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번호를 찾았어요.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그동안 연락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날 일은 미안하다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내일 하자.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게 미뤘습니다.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미루고 또 미루다 보니 어느새 2년이 흘렀어요. 2년이 지나니까 연락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전화해. 2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그 생각이 발목을 잡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할 용기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은주는 이제 시댁 생각을 일부러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니까요. 그냥 잊고 살자. 지금 내 삶에 집중하자. 그렇게 마음먹었죠. 그런데 잊히지 않았어요. 명절이 되면 유독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추석에는 어머니표 송편이 먹고 싶었고, 설에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떡국이 그리웠어요. TV에서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보면 마음이 아프니까요. 수빈이가 한 번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 보고 싶지 않아?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보고 싶었죠. 나는 보고 싶어. 할머니 잡채 먹고 싶다. 수빈이가 말했습니다. 은주는 딸의 머리를 쓸어주며 애써 웃었어요. 그래, 나중에 한번 가보자. 나중에. 그 말이 입에서 나왔지만 언제가 나중인지 은주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어요. 4년 동안 은주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대리로 승진했어요. 월급도 올랐죠. 더 이상 주말 알바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수빈이는 4학년이 되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생활은 안정됐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수빈이밖에 없었으니까요. 가끔 길을 걷다가 시어머니, 또래의 할머니를 보면 괜히 눈길이 갔어요. 혹시 어머니 아닐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실망하곤 했죠.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유독 추운 날이었어요. 은주는 퇴근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횡단보도 앞에 섰죠.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데 맞은편 길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어요. 웅성웅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신호가 바뀌자 은주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어요. 누군가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였어요. 하얀 패딩을 입고 장바구니를 든 채로 쓰러져 있었죠. 행인들이 주위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119 불렀어요. 지금 전화하는 중이에요. 은주는 반사적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순자 여사였어요. 4년 동안 보지 못했던 시어머니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은주는 시어머니를 흔들었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죠.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섭고 당황스럽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내가 연락이라도 했으면, 한 번이라도 찾아뵀으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119요? 네, 지하철역 앞 횡단보도예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누군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은주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곧 구급차 와요. 눈 뜨세요, 엄마.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처치실로 들어갔어요. 은주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벤치에 주저앉았죠. 얼마나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은주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법적으로는 보호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이미 이혼했으니까요. 아, 네. 제가 가족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어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가족이었으니까요.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입원이 필요해요. 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의사가 추가로 말했어요. 그런데 환자분, 혼자 사신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 영양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고 복용하던 약도 제대로 안 드신 것 같아요. 고혈압 약인데 한참 전에 끊으신 것 같더라고요. 혼자요? 아들이 있는데요. 같이 안 사시나 봐요. 보호자분이 자주 찾아뵙지 못하셨나 보네요. 그 말에 은주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4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으니까요. 의사가 들어가고 은주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어머니는 혼자 사셨구나. 혼자 밥 먹고, 혼자 청소하고, 혼자 아프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태호에게 연락해야 했어요. 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4년 만이었거든요.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을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4번째 신호에서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태호의 목소리였어요. 4년 만에 듣는 목소리.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낮아지고 더 거칠어진 것 같았어요. 나야. 은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이야. 뭐, 어디야? 무슨 병원이야? 은주가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태호는 바로 끊었어요. 달려오는 것 같았죠. 30분쯤 지나서 태호가 도착했습니다. 은주는 응급실 복도에서 그를 맞았어요. 4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에 흰 게 섞여 있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볼이 꺼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죠. 4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굴에 다 쓰여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4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죠. 어머니는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뇌졸중이래. 근데 골든타임 안에 와서 큰 후유증은 없을 거래. 다행이다. 태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고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셨어? 은주가 물었어요.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자주 못 갔어. 왜? 빚 갚느라고.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생활을 했거든. 어머니한테 그 꼴 보이기 싫기도 했고.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달에 한 번 가면 다행이었어. 어머니가 괜찮다고, 혼자 잘 산다고 하셔서.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호를 탓할 수 없었어요. 자기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니, 자기는 더 했죠. 4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으니까요. 나도 연락 못해서 미안해. 은주가 말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내가 더 챙겼어야 하는데. 두 사람은 그렇게 응급실 복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없이요. 밤새 병원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면회 시간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었죠. 은주와 태호는 복도 벤치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녘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짐 정리 좀 해주세요. 귀중품이 있으면 보관해 두시고요. 시어머니의 짐이 담긴 비닐봉지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지갑, 열쇠, 그리고 핸드폰이 들어 있었어요. 은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전원은 켜졌어요. 혹시 다른 가족에게 연락해야 할까 싶어서 연락처를 확인하려고 했죠. 그런데 문자 앱을 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임시 저장함에 숫자가 떠 있었어요. 임시 저장된 문자가 150개라는 뜻이었습니다. 은주는 무심코 그 폴더를 열었어요. 그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전부 은주에게 보내려던 문자였어요. 날짜를 보니 4년 전부터였습니다. 이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어제까지 거의 매일 문자를 쓰셨더라고요. 보내지 않고 임시 저장만 해두신 채로. 은주는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4년 전 봄이었어요. 은주야, 오늘 날씨가 좋다. 산책하기 좋은 날인데 우리 딸은 잘 지내나 모르겠네. 두 번째 문자. 은주야,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살 많이 빠졌을 것 같아서 걱정이다. 세 번째 문자. 오늘 시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약과를 봤어. 사고 싶었는데 줄 수가 없어서 그냥 왔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자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어머니는 계속 문자를 쓰셨어요. 추석인데 우리 딸 생각이 많이 난다. 전 부쳐서 보내주고 싶은데 수빈이 학교 잘 다니고 있지. 할머니가 용돈이라도 주고 싶은데 연락할 수가 없네. 은주야, 엄마가 요즘 무릎이 안 좋아. 그래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오늘 꿈에 내가 나왔어. 우리 딸 웃는 얼굴 보니까 눈 뜨기 싫었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4년 동안 매일 은주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매일 문자를 쓰셨던 거죠. 그런데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문자를 열었습니다. 어제 날짜였어요. 은주야,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했어. 혼자 먹으려니까 맛이 없더라. 보고 싶다. 우리 딸. 엄마가 연락하면 내가 부담스러울까봐 참고 있어. 근데 너무 보고 싶다. 한 번만이라도 얼굴 보고 싶다. 은주는 핸드폰을 꼭 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4년이었어요. 4년 동안 어머니는 혼자 이런 마음을 안고 사셨던 거예요. 보고 싶어도 연락 못하고, 걱정돼도 물어보지 못하고,
문자만 쓰고 또 쓰고 보내지 못한 채로요. 엄마, 은주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복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태호가 달려왔습니다. 은주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은주는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4년 동안 쓰신 거야. 나한테 보내려고. 근데 한 번도 안 보내셨어. 태호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문자를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더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더 자주 갔어야 했는데, 나도 연락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복도에 나란히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 시간 동안 어머니는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그리워하고, 혼자 버티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문자만 쓰면서요. 은주는 생각했어요. 내가 한 번만 연락했으면, 한 번만 찾아뵀으면 어머니가 이렇게 외롭지 않으셨을 텐데.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잘해드리자. 다시는 이런 후회하지 않게.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뜬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은주는 밤새 병실 옆 간이 침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죠. 태호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은주가 잠깐 졸고 있는데 태호가 다급하게 불렀어요. 어머니가 눈을 뜨신 것 같다고요. 은주가 벌떡 일어나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를 발견하고는 한참 동안 바라보시다가 눈이 커졌죠. 엄마, 엄마, 저예요. 은주예요. 은주야? 꿈이가? 엄마가 꿈꾸는 거야?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볼 위로 눈물이 또르르 굴러떨어졌어요. 야윈 손이 떨리며 은주의 얼굴을 향해 뻗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꿈 아니에요. 진짜 제가 왔어요. 은주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4년 만에 잡는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야위어 있었죠. 예전에 그렇게 따뜻하던 손이 이렇게 차갑고 앙상해져 있었어요.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울퉁불퉁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우리 딸,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저도요, 엄마.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왜 안 왔어? 엄마 기다렸는데. 그 한마디에 은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리셨구나. 4년 동안 혼자서 기다리셨구나. 그런데 자신은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엄마. 연락도 못하고.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지. 내가 힘들까 봐 연락 못했어. 부담 줄까 봐. 시어머니가 은주의 손을 쓸어주셨어요. 힘없는 손이었지만 그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그 손길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태호도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보더니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잡으시며 놓지 않으려는 듯 꼭 쥐셨습니다. 아프면서도 자식 걱정부터 하시는 어머니. 둘 다 살이 빠졌다며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고 물으셨죠.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했습니다. 이게 엄마구나. 병상에 누워서도 자식 걱정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구나. 며칠이 지나고 시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될 거라고 했어요. 다만 당분간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혼자 생활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하셨죠. 고혈압 약도 꾸준히 드셔야 하고 영양 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고요. 은주는 매일 병원에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아침에 회사 가기 전에 들러서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고 퇴근 후에 다시 와서 저녁까지 함께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죽을 끓여 도시락통에 담아오고 밤늦게까지 병실을 지키다 집에 가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회사 일에 병원 간병까지 체력적으로 버거웠죠. 잠이 부족해서 눈이 퉁퉁 붓기도 했고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힘든 줄 몰랐어요. 아니, 힘들어도 괜찮았습니다. 4년 동안 못 해드린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태호도 자주 왔습니다. 예전처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꼴로 찾아왔어요. 빚 갚느라 바쁘다고 하면서도 시간을 쪼개서 왔죠. 새벽 인력시장 일이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오고 저녁에 야간 경비 출근 전까지 병실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이 병실에서 마주치는 날도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4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함께 돌보면서 그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약 챙기는 얘기, 재활치료 스케줄 얘기, 퇴원 후 계획 얘기.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어요. 예전처럼 편하진 않았지만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셨어요. 처음에는 말씀도 잘 못하시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어 하셨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앉아서 죽을 드실 수 있게 됐습니다. 보름이 지나니까 부축을 받고 걸을 수도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은주가 끓여온 죽을 드시면서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 언제 이런 것도 배웠어. 예전엔 라면도 잘 못 끓이던 애가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예전에 엄마가 끓여주시던 거 생각하면서 했어요. 그래? 맛이 비슷해? 비슷해요? 꽤 비슷해. 우리 딸 솜씨 늘었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4년 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지만 예전 그 환한 웃음 그대로였어요. 은주는 그 웃음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은주의 손을 잡으셨어요. 은주야, 문자 봤다며? 임시 저장함에 있던 그 문자들. 150통에 보내지 못한 마음.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안 보내셨어요? 엄마, 보내셨으면 제가 왔을 텐데.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보내면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너는 새 출발해야 하는데 엄마가 자꾸 연락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무섭기도 했어. 내가 안 받으면 어쩌나. 엄마 싫어하면 어쩌나. 그 생각에 보내기가 무서웠어. 그 말에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도 두려우셨구나. 자기만 두려운 게 아니었구나.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면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거였어요. 엄마를 어떻게 싫어해요. 저한테 엄마 해주신 분인데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엄마 잘못 아닌 거 알아요. 우리 딸 앞으로는 다 보내세요. 문자든 전화든 다 받을게요.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다 받을 테니까. 시어머니가 은주의 머리를 쓸어주셨어요. 힘없는 손이었지만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이제는 그럴게. 이제는 안 참을게. 보름쯤 지났을 때 태호가 은주를 불러냈습니다. 병원 옥상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할 말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빚은 거의 다 갚았어. 진짜? 2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아. 은주는 놀랐습니다. 2억이었는데 4년 만에 거의 다 갚았다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은주가 물었어요. 혼자 다 갚은 거야? 응. 새벽 인력시장도 나가고 야간 경비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몸이 좀 고생했지. 태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은주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머리에 흰 게 섞이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진 게 당연했습니다. 볼이 꺼지고 손이 거칠어진 것도요.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녔어? 뭐, 대충.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대로 못 먹었다는 뜻이었죠. 은주는 태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혈색이 좋았는데 지금은 얼굴이 누렇게 떴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바보야. 밥은 먹어야지. 당신이나 잘 챙겨 먹어. 나야 뭐.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두 사람 모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태호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다 갚으면 연락하려고 했어. 빈손으로 찾아가기 싫어서. 빚 다 갚고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연락하려고 했어.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자격이 없는 것 같았어. 당신이랑 수빈이 힘들게 해놓고 무슨 얼굴로 찾아가. 그래서 더 연락을 못했어.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주는 그 떨림을 느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만 힘들었던 게 아니구나. 이 사람도 4년 동안 힘들었구나. 후회하고 자책하고 혼자서 버텨왔구나. 미안해, 은주야. 그때 내가 한마디만 상의했어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당신 말이 맞았어. 나 혼자 결정하면 안 됐어.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은주가 말했습니다. 태호가 돌아봤어요. 나도 미안해. 오빠한테 너무 차갑게 했어. 힘든 건 오빠도 마찬가지였는데 나만 힘든 척했어. 당신은 잘못 없어. 아니, 있어. 나도 원망했어. 오빠도 원망하고 어머니도 원망했어. 속으로 그랬어. 은주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4년 동안 품어왔던 마음을 이제는 털어놓고 싶었죠. 근데 이제는 안 그래. 지난 4년 동안 많이 생각했어. 누구 탓을 해도 달라지는 건 없더라. 그냥 그때는 다들 최선을 다한 거였어. 오빠도, 어머니도, 나도. 태호가 은주를 바라봤어요. 은주도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지만 그 시간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모르겠어. 예전처럼 될 수 있을지는. 태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은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해보고 싶어. 다시. 태호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4년 동안 온갖 일을 하면서 굳은 살이 박힌 손.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예전에 처음 손을 잡았을 때처럼요. 고마워. 기회 줘서. 고맙긴. 나도 오빠한테 못한 게 많은 걸.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손을 잡고 있으니 춥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퇴원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시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셔야 했어요. 하지만 혼자 생활하기엔 아직 무리였죠. 재활 치료도 계속 받아야 했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또 혼자 두실 수 없었어요. 퇴원 전날 은주가 시어머니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시어머니가 돌아보셨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됐어. 너희한테 짐 되기 싫어.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짐이 뭐예요? 엄마인데. 저 4년 동안 후회 많이 했어요. 연락 못한 거, 찾아뵙지 못한 거. 이제 그런 후회 안 하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힘들잖아. 직장도 다녀야 하고. 힘들어도 좋아요.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산책하고. 그게 좋아요. 은주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 어렸을 때 부모님 잃고 혼자 컸잖아요.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진짜 혼자였고요. 근데 엄마가 저한테 가족이 뭔지 알려주셨어요. 엄마가 있어서 제가 엄마라는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같이 살아요, 엄마. 시어머니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럼 신세 좀 지자. 우리 딸한테. 은주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야윈 어깨가 느껴졌어요. 4년 전보다 훨씬 작아지셨더라고요.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이제 안 외로우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 그래, 우리 딸. 고마워. 정말 고마워. 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은주의 작은 원룸에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좁았지만 둘이 지내기엔 충분했습니다. 수빈이는 마침 취업 준비로 학교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어서 방 하나가 비어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은주는 시어머니의 약을 챙겼습니다. 혈압약, 영양제, 재활에 좋은 비타민 하나씩 챙겨드리면서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지 여쭤봤죠. 저녁에는 함께 동네를 산책했어요. 시어머니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100m도 걷기 힘들어 하셨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공원 한 바퀴를 도실 수 있게 됐어요. 2달이 지나니까 혼자서도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웃음도 많아지셨어요. 태호도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들러서 저녁을 함께 먹고 갔어요.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은주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갈치조림을 해주셨어요. 은주가 좋아하는 거였죠. 오랜만에 어머니 손맛을 느끼며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웃는 것. 4년 동안 잊고 살았던 이 느낌이 이제야 돌아왔어요. 은주는 시어머니와 태호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아직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4년이라는 시간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죠.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였죠. 은주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밥 맛있어요. 그래? 맛있으면 많이 먹어. 네, 많이 먹을게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첫눈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잡은 손. 이번에는 놓지 않으려고요. 시어머니와 함께 산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은주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퇴근하면 텅 빈 집에 혼자 들어갔는데 이제는 현관문을 열면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은주야, 왔어. 손 씻고 와. 밥 다 됐어. 그 한마디가 은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집에 누군가 있다는 것,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4년 동안 혼자 살면서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시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지셨어요. 처음에는 재활 치료 때문에 병원에 자주 다녀야 했는데 2달쯤 지나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은주를 챙기시려고 하셨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쉬긴 뭘 쉬어. 가만히 있으면 더 아파. 움직여야 건강해져. 시어머니는 고집을 부리시며 부엌에 서셨습니다. 예전처럼 큰 요리는 못하시지만 간단한 반찬 정도는 직접 하셨어요. 은주가 퇴근하면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끈한 밥에 정갈한 반찬들. 그 밥상을 보면 은주는 매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은주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시어머니는 오늘 산책하다 만난 이웃 할머니 얘기를 하셨죠.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소소한 일상. 하지만 그 소소함이 은주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4년 전에는 이런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가족이 있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랐죠. 잃어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태호도 자주 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1~2번이었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났어요. 나중에는 거의 이틀에 1번꼴로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손에는 뭔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좋아하시는 약과 은주가 좋아하는 빵, 제철 과일.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어요. 또 뭘 사왔어. 맨날 이러면 어떡해. 그냥 지나가다 봤는데 어머니 생각나서. 태호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말주변은 없지만 작은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 그게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셋이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차리시면 태호와 은주가 상을 펴고 수저를 놓았어요. 마치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태호는 설거지를 했어요. 은주가 하겠다고 해도 막무가내였죠. 당신은 하루 종일 일했잖아. 나는 이제 시간 있으니까. 빚을 거의 다 갚아서 예전처럼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낮에는 현장 일을 하고 저녁에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태호는 어머니와 은주 곁에서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먼저 방에 들어가시고 둘만 남았어요. 태호가 설거지를 하고 은주가 그릇을 닦아서 정리했습니다. 예전에 결혼 생활할 때처럼요. 여보, 태호가 불쑥 말했어요. 은주가 돌아봤습니다. 왜? 아니, 그냥 오랜만에 불러봤어. 태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은주도 웃음이 났어요. 이혼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여보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색하기는커녕 자연스러웠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태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대답은 필요 없었습니다. 손을 잡은 것만으로 충분했죠. 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재혼을 결정했어요. 큰 결혼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식장 대신 작은 한식당을 예약했어요. 하객도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수빈이, 그리고 가까운 지인 몇 명. 그게 전부였죠. 결혼식 전날 밤, 은주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레서가 아니었어요. 생각이 많아서였죠. 4년 전 이혼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법원 앞에서 태호와 헤어지던 순간, 시어머니가 연락하마라고 하시던 목소리, 그 후로 4년 동안 연락 한 번 못하고 살았던 시간들, 그때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인생이란 건 정말 알 수 없는 거구나. 은주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득 시어머니 핸드폰에 있던 문자들이 떠올랐어요. 150통에 보내지 못한 마음. 그 문자들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4년 동안 보내지 못한 그 마음이 결국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준 거였죠. 결혼식 날 아침, 시어머니가 은주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열어봐.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은주야, 18년 전에도 편지를 썼었지. 시집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친정 왔다고 생각하라고. 그때 그 마음, 지금도 변함없어. 아니, 더 커졌어. 4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 알게 됐거든. 우리 딸, 오래오래 행복해라. 사랑한다. 은주는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8년 전에도 이렇게 울었었죠. 그때도 지금도 어머니의 마음은 한결같았어요. 식당에 도착하니 수빈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된 딸은 어느새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축하해. 수빈이가 은주를 안았습니다. 은주보다 키가 커진 딸이 오히려 엄마를 감싸 안았죠. 고마워, 수빈아. 아빠도 축하해요. 수빈이가 태호에게도 다가갔습니다. 태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고맙다. 수빈아. 아빠가 많이 미안해. 미안하긴요. 다시 가족 된 거잖아요. 수빈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은주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도 4년 동안 힘들었을 텐데, 부모님 이혼하고 휴학하고 알바하면서 고생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밝게 웃어주는 딸이 대견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었고 축가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덕담을 나눴죠. 하지만 은주에게는 그 어떤 호화로운 결혼식보다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 며느리 다시 결혼하는 날인데 엄마가 한마디 하고 싶어.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은주와 태호를 바라보셨어요. 4년 전에 엄마가 잘못했어. 보증서라고 한 것도 그렇고 그 후로 연락 못한 것도 그래. 너희한테 미안해. 특히 은주한테. 엄마가 연락만 했어도 덜 힘들었을 텐데.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을 이어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다시 모였잖아. 4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결국 다시 가족이 됐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야. 시어머니가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 손녀.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자. 건강하고. 모두가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은주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4년 전에 잃어버렸던 것들. 그것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재혼 후 은주와 태호는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넓지 않았지만 셋이 살기엔 충분했어요. 방 2개에 거실 하나. 시어머니가 큰 방을 쓰시고 은주와 태호가 작은 방을 썼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고 앞마당에는 작은 화단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화단에 꽃을 심으셨습니다. 예전에 시댁 마당에 있던 것처럼요. 봄에는 펜지, 여름에는 봉숭아, 가을에는 코스모스.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어났죠. 은주는 출근하기 전에 그 꽃들을 바라보는 게 좋았습니다. 작은 행복이었어요. 태호는 현장 일을 계속했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어요. 예전처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지 않아도 됐죠. 저녁에는 집에 와서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저녁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대단한 반찬이 있는 건 아니었. 그냥 평범한 가정식. 하지만 함께 먹는 밥이 가장 맛있었어요. 오늘 반찬이 좀 짜다.
내가 손이 미끄러졌나 봐.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면 태호가 대답했죠. 아니에요, 어머니. 맛있어요. 저 원래 짠 거 좋아하잖아요. 너는 맨날 맛있다고만 해. 까다롭게 좀 먹어라. 진짜 맛있는데요.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챙기는 것. 4년 동안 잊고 살았던 이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주말에는 셋이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어요. 태호가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이웃들이 보면 화목한 가족 같았을 거예요. 아니, 진짜 화목한 가족이었죠. 그해 겨울, 수빈이가 취직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입사했어요. 휴학도 하고 알바도 하면서 고생했는데 결국 해냈죠. 은주는 딸이 너무 대견했습니다. 수빈이가 첫 월급을 받은 날, 온 가족을 불러 모았어요. 외식을 하자고요. 내가 쏠게. 다들 와야 해. 은주, 태호, 시어머니. 셋이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수빈이가 예약해놓은 곳이었어요. 분위기 좋은 한정식집이었죠. 수빈아, 여기 비싼 데 아니야. 괜찮아요, 엄마. 첫 월급인데 이 정도는 써야죠. 그래도, 엄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수빈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주는 그 웃음을 보며 코끝이 찡했어요.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이 아이도 힘든 시간을 견디고 이렇게 어른이 됐구나. 식사를 마칠 무렵 수빈이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손녀 첫 월급이에요. 용돈 드리려고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고, 이걸 왜 나한테 줘? 내가 힘들게 번 건데. 내가 써라. 싫어요. 할머니,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매달 드릴 거예요. 시어머니가 수빈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수빈이 다 컸네. 할머니가 뭘 받을 게 있다고. 할머니가 있어서 제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맨날 맛있는 거 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이제 제가 드릴 차례예요.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옆에 있던 태호도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뭔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었어요. 첫눈이었습니다. 와, 눈이다. 수빈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네 사람은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은주의 팔짱을 꼈어요. 은주가 다른 손으로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빈이가 할머니 옆에 섰어요. 네 사람이 나란히 서서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가자. 천천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사람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이는 골목길 위로 네 사람의 발자국이 찍혔어요. 은주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구나.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이 피어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렸을 때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죠. 엄마,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좋은 가족 만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은주의 손을 꼭 쥐셨습니다. 은주야. 네, 엄마. 고마워. 다시 엄마 곁에 와줘서. 우리 가족 돼줘서. 저야말로요, 엄마. 저한테 엄마 해줘서 고마워요. 가족이 뭔지 알려줘서 고마워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눈송이가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이제 오래오래 함께 살자. 아프지 말고. 네, 엄마. 오래오래요.
눈이 점점 굵어졌어요.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옆에 가족이 있으니까요. 내 식구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 저녁, 그들의 발자국이 하얀 길 위에 나란히 남았어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과 멀어지는 순간도 있죠. 하지만 진심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